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억 8천만 원짜리 미국 미사일이 8발 중 한 발만 명중한 그 자리에서 3,500만 원짜리 한국산이 8발 전부 명중했습니다. 가격은 8분의 1, 명중률은 8배. 미 해군 장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2년 전 바로 이 기술을 휴지통에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회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억 8천만 달러. 미 해군이 6년간 쏟아부은 차세대 근접방어체계 프로젝트의 총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숫자가 고작 3만 5천 달러짜리 아시아산 로켓 한 발 앞에서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펜타곤 비동 지하 2층 전략분석실. 서버실 냉각팬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이 건물에서 일해왔지만 이 방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모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 캐서린 오브라이언 중장, 태평양함대 부사령관, 해군성 차관보까지 은빛 별들이 천장의 형광등 아래서 무겁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 끼어앉은 별이 없는 양복 차림의 남자, 리처드 웨일라이트, 그리핀 디펜스의 수석 부사장이자 워싱턴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로비스트였습니다. 저는 그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요. 시작하지.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에는 매니큐어 한 방울 발려있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다운 실용주의자였죠.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회색빛 파도가 일렁이는 태평양 한복판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찍힌 좌표를 보니 하와이 인근 림팩 훈련 구역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 바다가 마치 끓는 냄비처럼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소형 고속정들이었습니다. 10척, 20척, 30척.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최소 70척 이상의 보트가 미친 듯이 바다를 가르며 한 점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점은 미 해군의 자랑,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스웜 어택 시뮬레이션입니다. 브리핑 담당 중령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붉은 점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적 세력이 자폭 드론과 무장 고속정을 떼거리로 보내는 전술, 일명 수험 공격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쓰는 방식이죠. 문제는 우리 이지스함의 대응 능력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미사일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함정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미사일.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초까지는요. 그런데 미사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표적을 지나쳐버린 겁니다.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에 MISS라는 붉은 글씨가 연달아 떴습니다. SM-2 블록 3발사 8발 중 명중 1발. 명중률 12.5%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웨일라이트가 슬쩍 헛기침을 했습니다. SM-2는 그의 회사, 그리핀 디펜스가 납품하는 제품이었으니까요. 이건 시뮬레이션 오류입니다. 웨일라이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선 레이더 성능이 달라요. 안개도 없었을 테고. 사령관님,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웨일라이트 부사장.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지난달 실제 림팩 훈련 영상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훈련에서 명중률이 12%라고요? 그건 전시 상황에서 우리 함정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어딘가 투박해 보이는 발사대, 낡은 트럭 위에 올려진 발사관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미군 장비에 비하면 농기계 수준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산 유도로켓입니다. 코드명 비룡. 순간 회의실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산이요? 웨일라이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령관님, 농담이시죠? 우리가 2억 8천만 달러짜리 시스템을 두고 아시아 애들이 만든 장난감을 논의해야 합니까? 장난감인지 아닌지는 직접 보시죠. 오브라이언 사령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팀의 발사대가 불을 뿜었습니다. 아까 우리 SM-2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묵직한 굉음 대신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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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8발의 로켓이 거의 동시에 발사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초 뒤,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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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콱. 8개의 화염 기둥이 바다 위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명중 88점, 명중률 100%. 회의실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비웃음 섞인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목격한 자들의 당혹스러운 침묵. 가격입니다.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개의 숫자가 나란히 화면에 떴습니다. SM-2 블록 3발당 280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 한국 비룡 발당 3만 5천 달러, 약 3,500만 원. 8배 차이입니다.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가격은 8분의 1이고 명중률은 8배. 이게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입니다.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잠깐만요.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통제된 실험이 아닙니다. 한국팀이 미리 좌표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SM-2가 악조건에서 테스트된 반면 저 아시아 로켓은 쉬운 조건에서 쏜 거 아닙니까? 같은 날, 같은 해역, 같은 기상 조건이었습니다. 브리핑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한국팀이 쏜 시간대가 안개가 더 짙었습니다. 해무 농도 87%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웨일라이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적외선 유도가 된다고요? 물리학을 부정하는 겁니까? 우리 기술진도 포기한 비냉각 적외선 시커를 저 한국 애들이 완성했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냉각 적외선 시커. 그 단어가 오래전 기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2년 전, 바로 이 건물, 펜타곤의 다른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문전박대했던 기술이었으니까요. 브레넌 부국장.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부국장이 이번 건 담당하세요. 다음 주 림팩 후속 훈련에 참관해서 한국팀과 접촉하고 실제 성능을 검증한 뒤 보고서 올려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왜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냐고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12년 전 그 한국팀의 공동개발 제안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들을 회의실에서 쫓아낸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12년 전 늦가을. 그날도 펜타곤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해군 무기체계 조달국의 신참 국장이었죠.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MIT에서 무기체계공학 석사를 땄으며 현장에서 15년을 구른 뒤에야 겨우 국장 자리에 오른 터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엘리트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 강국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사실 그건 확신이라기보다는 오만에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왔다는 4명의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싸구려 양복을 입고 있었죠. 양복 소매 끝에는 희미하게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요. 박준혁입니다. 한국 ADD 유도무기팀에서 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에서 온 기술자 정도로 치부했죠. 무슨 일로 오셨죠? 제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비냉각 적외선 탐색기 공동개발 제안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닳아서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티가 역력했죠.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유도무기 기술을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에서 한국어 특유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냉각 장치 없이 작동하는 적외선 탐색기입니다. 성공하면 제조 단가를 10분의 1로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초 연구력과 한국의 양산 기술을 합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의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마치 자전거 정비공이 페라리 본사에 찾아가서 엔진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박 씨. 저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성만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비냉각 적외선 시커, 우리 미국 연구진도 5년 전에 포기한 기술입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냉각 없이는 센서 노이즈를 잡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박 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방금 제 말 이해 못하셨나요? 록히드 마틴이 실패했어요. 레이시온이 포기했고요. 그런데 한국이 성공하겠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의 얼굴에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엇인지. 하지만 그는 감정을 빠르게 추스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국장님, 저희도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3년간 연구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 검토라도 해주시면.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방산업계가 한국과 핵심 기술을 공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당신들은 우리 기술을 배워가고 우리는 뭘 얻죠?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술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를 끝내겠다는 신호였죠. 공동개발. 좋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 방산시장 규모가 얼마죠? 미국의 몇 퍼센트나 되나요? 우리가 굳이 작은 시장을 위해 핵심 기술을 공유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가 가져온 제안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위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퍽, 두툼한 서류가 철제 휴지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펜타곤에 오시려면 좀 더 현실적인 제안을 가져오시길. 박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 하나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아마 항의하려 했겠죠. 하지만 박준혁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휴지통에서 제안서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표지를 손바닥으로 쓱쓱 펴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무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그때 제 책상 위 액자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 한국전 참전용사,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구축함 승조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내가 그 나라에서 본 건 폐허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달라.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다. 저는 그 말을 노인의 감상쯤으로 치부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12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지만요. 12년 후 하와이 진주만.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이곳은 미 해군의 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심장이 아니라 위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열대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양복 안쪽이 금세 축축해졌습니다.
32년간 펜타곤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 서류만 만지작거린 대가였죠. 브레넌 부국장님이시죠? 저를 마중 나온 건 해군 중령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T, KIM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토니 김중령입니다. 이번 훈련 연락장교를 맡았습니다. 김. 네. 재미교포 3세입니다. 재미교포라.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 해군에 한국계가 꽤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팀 도착했나? 네. 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장비 세팅 중이에요. 저는 묵묵히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진주만 항구에는 회색빛 군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구축함, 순양함, 상륙함. 미 해군의 위용이 그대로 느껴지는 풍경이었죠. 그 사이로 한국 해군 깃발을 단 소형 함정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리 배들에 비하면 새우 같은 크기였습니다. 저쪽이 한국팀 장비예요. 토니 김중령이 가리킨 곳은 부두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거기에 정말이지 낡아빠진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 뒤에는 발사관 여러 개가 실려 있었고 그 주위로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기라고?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미군의 미사일 발사대는 최첨단 레이더와 컴퓨터 시스템으로 무장한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뭡니까? 시골 농부가 감자 실어 나르는 트럭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가격이 싸니까 저 모양이겠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부국장님. 토니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연 영상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상은 영상이고 실전은 실전이야.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국팀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람,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사람, 발사관을 점검하는 사람. 묵묵히, 말없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칼, 검은 뿔테 안경,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12년 전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혁.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12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젊은 열정과 좌절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함. 깊은 우물처럼 잔잔하고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브레넌 국장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지금은 부국장이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그건 또 뭔가 이상했습니다. 12년 전 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저기, 박씨, 박준혁입니다. 그가 정정했습니다. 1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은 박준혁이에요. 그냥 박씨가 아니라 따끔했습니다. 저는 12년 전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걸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 그 박준혁 씨. 저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성능을 검증하게 됐소. 상부 지시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오신다는 연락 받았어요. 부국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지만 그의 말투에는 비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렸으면 제가 대응하기 더 쉬웠을 텐데. 브레넌 부국장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웨일라이트였습니다. 그가 밀짚 모자를 쓰고 알로하 셔츠 차림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휴양 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여기서 만나네요. 저도 훈련 참관차 왔습니다. 훈련 참관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리핀 디펜스가 훈련에 무슨 관계가 있죠? 아, 우리 회사 SM-2도 비교 테스트 하거든요. 웨일라이트가 씩 웃었습니다. 한국 장비랑 같은 조건에서 붙어보는 거예요. 공정한 평가, 좋잖아요? 그가 박준혁 쪽을 흘기 쳐다봤습니다. 저 친구가 한국팀 리더인가요? 그렇소.
장비가 좀 구리네요. 트럭이 언제 저 거예요? 90년대? 웨일라이트가 킬킬거렸습니다. 저런 깡통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부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번 테스트, 시간 낭비일 겁니다. 우리 SM-2가 왜 비싼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자신감이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달까요. 마치 속이 텅 빈 깡통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기, 웨일라이트 씨.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비 점검 중인데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통로 막고 계셔서요.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모양이었죠. 뭐야? 이 친구? 점검 중이라고요. 위험 구역이에요. 박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미국 손님이시든 뭐가 되셨든 안전 규정은 지키셔야죠. 웨일라이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친구들 참 버릇없네. 그가 몸을 돌려 저한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런 애들이 만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장담합니다. 내일 테스트에서 한국팀 완전히 망신당할 거예요. 35,000달러짜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킬킬대며 저를 이끌고 부두를 떠났습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준혁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젊은 연구원 하나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웨일라이트의 말을 다 들었겠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터였습니다. 웨일라이트의 말대로 한국팀이 망신당할지 아니면 저는 그 아니면 이유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성공한다면 12년 전 제가 휴지통에 던진 그 제안서가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는 뜻이 되니까요. 저는 그 불안한 생각을 애써 떨쳐내며 웨일라이트를 따라 숙소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저들은 달라. 왜 하필 지금 그 말이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아버지의 말이 옳았는지, 제 판단이 옳았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1%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오만이었는지 24시간 뒤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지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하와이의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뿌연 빛이 번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인천 앞바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찬물로 머리를 식혔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라고, 오늘 테스트에서 미국이 제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오전 7시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진주만에서 헬기로 40분 거리에 있는 해상훈련구역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USS 벤포드호가 훈련의 중심 플랫폼이었습니다. 갑판에 내리자마자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도 냄새와 철 녹슨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죠. 브레넌 부국장님, 이쪽으로요. 토니 김중령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함교 아래 통제실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적외선 영상, 기상 데이터, 온갖 숫자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오, 부국장님. 웨일라이트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술을 마셨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쇼 기대하세요. 우리 SM-2 블록사가 뭘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이에요. 2억 8천만 달러 프로젝트의 결실이죠. 한국팀은요? 저 친구들. 웨일라이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판 구석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던데요.
솔직히 저 트럭 발사대 보기만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중 계산이나 제대로 했을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갑판 한쪽에 한국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부두에서 봤던 그 낡은 트럭 발사대. 박준혁이 발사관 옆에 서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발사관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 시작 10분 전입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통제실이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장교들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고 모니터 앞에 앉은 병사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투입합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화면에 찍힌 점은 72개. 무인 고속 드론 72대가 수평선 너머에서 이쪽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스웜 어택 시뮬레이션.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용하는 전술 그대로였습니다. 값싼 드론과 무장보트를 떼거리로 보내 적함의 방어망을 포화시키는 전략. 이론상으로는 단순하지만 막아내기는 지옥같이 어려운 공격이었죠. 거리 15km. 도달 예상시간 4분. SM-2 시스템 가동합니다. 웨일라이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부국장님. 저게 2억 8천만 달러의 위력입니다. 함정 중앙에 수직 발사대가 열렸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 해군의 방패 역할을 해온 SM-2의 발사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죠. 한 번 발사, 추적 중. 모니터에 미사일의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붉은 선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니 표적을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번 실패, 재조준. 통제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두 번 발사, 두 번째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궤적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표적을 향해 일치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두 번 명중.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주먹을 불끈 쥐었죠. 봤죠? 이게 미국 기술이에요.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 발사, 추적 중. 실패. 네 번 발사, 추적 중. 실패. 다섯 번 발사, 추적, 이탈. 실패. 모니터에 MISS라는 붉은 글씨가 연달아 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통제실의 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이래? 웨일라이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6번 발사. 실패. 7번 발사. 실패. 8번 발사. 모두가 마지막 미사일을 지켜봤습니다. 제발, 제발 명중해라.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00m, 300m, 100m. 그리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8번 실패. 통제실이 묘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신의 미사일 시스템 SM-2 블록 4점. 2억 8천만 달러를 들여 개발한 자랑스러운 방패. 그 방패가 8발 중 1발만 명중시키고 7발을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명중률 12.5%. 이건 오류예요. 웨일라이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레이더 간섭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기상 조건이. 오늘 안개가 좀 있잖아요? 해무 농도가 얼마나 되죠? 87%입니다. 담당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87%. 그거 봐요. 해무가 너무 짙어서 적외선 유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상 조건에서 다시 테스트하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웨일라이트가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갑판 구석에 서 있는 박준혁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발사대 앞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팀 차례입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웨일라이트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팀, 우리가 이 조건에서 12%밖에 못 맞췄는데 3만 달러짜리 깡통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켜보세요, 부국장님. 저 친구들 완전히 망신당할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표적 72대가 수평선 너머에서 다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해역, 같은 안개.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단 하나, 무기만 달랐죠. 한국팀 발사 준비 완료. 갑판 스피커에서 통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준혁이 발사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무전기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SM-2 시스템의 거대한 통제 콘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장비였죠. 저거 무전기 하나로 조종하는 거예요? 웨일라이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난감 맞네. 진짜 장난감. 부국장님, 저거 보세요. 원격 조종 자동차 수준이에요. 통제실의 몇몇 장교들도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미국 최첨단 시스템과 비교하면 한국팀의 장비는 확실히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표적 거리 12km, 도달 예상 3분.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2개의 무인 드론. 아까 우리 SM-2가 12.5%의 명중률로 무력하게 빗나간 그 표적들이었습니다. 발사 준비. 박준혁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낮고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한 명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거리 8km. 발사 3초 전. 박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킬킬대던 장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농담이든 뭐든 발사 순간만큼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3, 2, 1점. 발사. 낡은 트럭 발사대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우리 SM-2의 묵직한 굉음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예리한 소리. 8발의 로켓이 거의 동시에 발사관을 떠났습니다. 하얀 연기 꼬리를 남기며 수평선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추적 시작. 모니터에 8개의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초록색 선들이 표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갔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날아가는 건 예쁘네요. 문제는 맞추느냐지. 저도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시스템이 12%밖에 못 맞췄는데 저 싸구려 로켓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쏘고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표적 접근 중. 충돌 예상 4초. 모니터 속 초록색 선들이 붉은 점들에 가까워졌습니다. 4초, 3초, 2초, 1초. 쾅. 첫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화면에 HIT라는 초록색 글씨가 떴습니다. 한 번 명중. 쾅. 두 번 명중. 쾅. 쾅. 세 번, 네 번 명중. 통제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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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6번, 7번 명중.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웨일라이트도,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도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선이 마지막 붉은 점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쾅. 8번 명중. 통제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찍힌 결과만이 푸른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중 88, 명중률 100%, 8발 전부 명중. 같은 조건, 같은 해역, 같은 안개 87%. 우리 SM-2가 한 발만 맞추고 7발을 허공에 날린 바로 그 조건에서 한국의 35,000달러짜리 로켓은 8발을 전부 명중시켰습니다. 이건 웨일라이트가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레이더 조작이야. 아니면 미리 좌표를 입력해 놓은 거야. 적외선 유도가 해무 87%에서 작동한다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웨일라이트 부사장.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캐서린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통제실에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봤으면서 불가능하다고요? 사령관님,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팀이 사전에 표적 정보를 입수했거나 아니면 발신기를 심어놨거나 같은 조건, 같은 표적,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표적을 투입했고 우리 레이더가 추적했어요. 한국팀은 발사만 했을 뿐입니다. 조작 의혹 제기하시려면 증거를 가져오세요.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숫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SM-2 블록사 8발 중 1발 명중. 명중률 12.5%. 한국 비룡 8발 중 8발 명중. 명중률 100%. 가격 비교도 해드릴까요?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SM-2발당 280만 달러. 비룡 발당 3만 5천 달러. 가격 차이 80배. 명중률 차이 8배. 총 효율 차이 640배. 통제 시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640배. 미국이 1달러로 할 수 있는 일을 한국은 640달러의 효율로 해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2년 전, 바로 이 기술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들고 왔던 그 제안서, 비냉각 적외선 탐색기. 저는 그걸 휴지통에 던지며 말했죠.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해냈습니다. 미국이 포기하고 일본이 포기하고 유럽이 포기한 그 기술을 12년 동안 묵묵히 끈질기게 결국 완성해낸 겁니다. 창밖으로 박준혁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발사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환호하지도 자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팀원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12년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2년 전에 그 집념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통제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습니다.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함대 참모들, 기술진, 그리고 웨일라이트까지 좁은 회의실에 열댓 명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팀 리더를 모셔오세요. 잠시 후 박준혁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죄다 깔끔한 정장이나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와 우리 사이의 대비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혁 씨?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네, 박준혁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테스트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무 87% 조건에서 100% 명중률을 달성한 거죠? 박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의심과 경계로 가득한 눈빛들. 웨일라이트는 대놓고 적대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장교들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다르게요? 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외선 센서의 노이즈를 하드웨어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센서를 냉각시켜서 열 잡음을 줄이는 방식이죠. 하지만 그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가 복잡해지며 고장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신 소프트웨어로 해결했어요.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도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한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박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3년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 다음 4년은 부분적인 성공. 그리고 마지막 5년 동안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백 번의 실제 테스트를 거쳤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년. 그가 말한 12년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12년 전 제가 그의 제안서를 휴지통에 던졌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잠깐만요.
웨일라이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해결했다고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뭘 쓴 겁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범용 적외선 센서입니다. 뭐라고요? 웨일라이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범용 센서라고요? 우리가 수백만 달러짜리 특수 센서를 쓰는데 당신들은 그냥 일반 부품을 썼다고? 정확합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센서 자체의 성능은 미국 제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그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웨일라이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드웨어가 떨어지는데 소프트웨어로 뒤집는다고. 그건 물리학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물리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물리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지만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박준혁 씨,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개당 가격이 35,000달러라고 했죠? 네. 양산 단가 기준입니다. 우리 SM-2는 280만 달러입니다. 80배 차이네요. 네.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80배 더 많은 발사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단순히 많이 쏘는 게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막는 겁니다. 스웜 어택처럼 대량의 표적이 쇄도할 때 비싼 미사일을 한 발 한 발 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저렴한 요격체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죠.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논리네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혁 씨,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기술 검토는 추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웨일라이트가 폭발했습니다. 사령관님, 저건 명백한 덤핑입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런 거랑 우리 제품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웨일라이트 씨,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 회사 제품은 8발 중 1발 맞았습니다. 한국 제품은 8발 전부 맞았고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성능이 문제예요. 성능으로 답해주세요. 웨일라이트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박준혁이 멀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 아니, 박준혁 씨.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기. 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12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때 무례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서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괜찮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직접 해냈으니까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덕분에. 그는 제 거절을 원동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 각오로 12년을 버텨온 거였죠.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었는데. 박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전 날짜였습니다. 바로 제가 그의 제안서를 휴지통에 던진 그 날짜. 그 아래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실험 기록을 썼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실패한 날은 왜 실패했는지, 성공한 날은 뭐가 달랐는지. 284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847일. 네, 정확히 그만큼 걸렸습니다. 그가 수첩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이 수첩을 펼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포기하면 어제까지의 2846일이 헛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원망 같은 건 없습니다. 진심으로요. 12년 전 당신이 거절했을 때 저도 처음엔 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가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부국장님 아버지분. 한국전 참전 용사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싸우셨어요. 인천에서요. 미 해군이 와준 덕분에 살아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박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저들은 달라.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날 저녁, 저는 함정, 내 개인 선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2.5%와 100%, 280만 달러와 3만 5천 달러, 12년과 2847일. 새벽 2시쯤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SM-2의 과거 실전 기록과 훈련 데이터를 전부 불러왔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통계 자료.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SM-2의 평균 명중률은 공식적으로 90%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수치였습니다. 해무, 전자전 간섭, 다중표적 상황 같은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명중률은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환경에서의 실제 명중률은 30에 45% 수준. 오늘처럼 해무가 짙은 조건에서는 15에 20%까지 떨어졌습니다. 12.5%는 예외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상 범위 내의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32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비용 분석을 했습니다. SM-2 한 발 가격 280만 달러, 연간 훈련 및 실사격 소요량 약 200발, 연간 비용 5억 6천만 달러, 한국 비룡 한 발 가격 3만 5천 달러, 같은 소요량 기준 700만 달러, 차액 5억 5천 3백만 달러,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0년이면 55억 달러, 항공모함 한 척 값이었습니다. 미쳤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싼 게 좋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자만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조용히, 꾸준히 우리를 추월해버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토니 김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요? 잠이 안 오네. 무슨 일인가? 이거요. 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급전이 왔습니다. 기밀 등급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보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CIA와 국방정보국 합동 분석 자료.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 동향 및 국제 반응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한국 비룡 시스템 도입 검토 착수. 해상자위대 호위함 탑재 가능성 타진 중. 일본이요? 일본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고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호주 해군, 한국 ADD와 기술 협력 MOU 체결 추진. 콜린스급 잠수함 방어 시스템 현대화의 비룡 기술 적용 검토. 나토 사무국, 한국 방산 기술 평가단 파견 결정.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회원국 관심 집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6개국, 한국 방산 전시회 참관단 파견 확정.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 나토, 중동. 세계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는 것을. 오직 미국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토니. 저는 중령을 불렀습니다. 네, 부국장님. 자네 한국계 아닌가? 이런 소식 알고 있었나? 토니 김중령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미군 내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거든요.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요. 젊은 장교들? 네. SNS나 유튜브에서 한국 무기 영상이 많이 돌아요.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이번에 화제가 된 비룡까지. 미군 장교들도 다 보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공식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방산 분야에서는. 토니, 하나만 더 물어보지. 네, 자네가 보기에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 같나? 토니 김중령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절박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절박함. 네.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0km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바다 건너 멀리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국방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 자기 집을 지키는 문제로 받아들이죠. 그 절박함이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박함. 우리 미국에겐 없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천연 방벽 뒤에 숨어서 전쟁은 항상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화약고 위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기는 게임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고마워, 토니. 저는 글을 보냈습니다. 다시 혼자 남은 선실에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항상 넣어 다니는 낡은 사진. 인천 앞바다에서 찍은 젊은 해군 수병의 모습. 아버지.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지킨 그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버린 기술을 스스로 완성하고 이제 세계가 줄을 서서 사려고 합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저는 사진을 도로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박준혁 씨를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팀이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진주만 기지 외곽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미군 고급 장교들이 묵는 호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설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에어컨 실외기. 하지만 안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부국장님, 토니 김중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길? 박준혁 씨를 만나고 싶어서. 저는 대답하고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젊은 연구원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갑판에서 봤던,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 일이시죠? 박준혁 팀장님 계신가? 팀장님 바쁘신데요. 젊은 연구원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어제 웨일라이트가 했던 말을 다 들었을 테니까요. 괜찮아, 민수야. 안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젊은 연구원, 민수라고 불린 청년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숙소 안은 좁은 거실 겸 작업실이었습니다. 바닥에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구석에 쌓인 장비 상자들 위로 노트북 세 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부국장님.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테이블 위 서류를 슬쩍 봤습니다. 영어, 일본어, 아랍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쁘신 것 같네요. 네. 좀요. 박준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호주 국방부, UAE,
국방부에서 기술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테스트 영상이 이미 퍼진 모양이에요. 영상이 유출됐다고요? 유출이라기보단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참관했던 각국 무관들이 본국에 보고한 거겠죠. 어제 훈련장에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림팩은 다국적 훈련이었습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수십 개국의 해군이 참여하는 행사였죠. 그들의 눈앞에서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를 압도하는 장면이 펼쳐졌으니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일본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박준혁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장비본부에서 공식 문의가 왔어요. 비룡 시스템의 함정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요. 일본이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요? 일본이 한국 무기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관계였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건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니까요. 박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수험 어택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중국 해군의 위협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인 거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도, 호주도, 중동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미국만 뒤처져 있었습니다. 자존심에 갇혀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준혁 씨,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미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12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부국장님 대답은 필요 없다였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미 해군을 대표해서 묻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안보의 근간이 한미동맹이니까요. 그럼, 하지만,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동맹은 대등해야 합니다. 한쪽이 기술을 주고 한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라. 네. 미국은 미국대로 강점이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둘 다 이기는 겁니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윈윈. 12년 전에도 그는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공동개발, 상호이익, 파트너십.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미국이 뭘 얻느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답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미국이 얻을 것.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 스웜 어택에 대한 대응 능력, 연간 수억 달러의 예산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전장에서 살아남을 능력. 박준혁 씨,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공식적으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뭡니까?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저녁 같이 드시죠. 팀원들이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훈련 성공 기념으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비큐 파티라니. 펜타곤 부국장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바비큐를 먹는다. 누가 보면 뭐라고 할지.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참, 한 가지 더. 그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모서리가 찢어지고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12년 전 부국장님이 휴지통에 버린 제안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걸 왜? 휴지통에서 주워서 보관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봤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하려고요. 저는 그 낡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2년 전 제가 던졌을 때 생긴 자국이겠죠. 부국장님.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이건 원망으로 보관한 게 아닙니다.
증거로 보관한 겁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는 순간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 그는 12년 동안 이 종이 한 장을 품고 살았습니다. 무시당한 기억을, 모욕당한 순간을 증거로 간직하면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박준혁 씨,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종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박준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요? 네, 저도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박준혁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가지세요. 저는 그 낡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12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바로 옆에 내일 저녁 기다리겠습니다.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숙소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와이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저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정상이고 나머지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늘은 하나입니다. 그 아래 사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중동도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만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2주 후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의사당 2154호실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었습니다.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이 높은 단상 위에 늘어서 있었고 그 아래로 증인석과 방청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죠.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2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의회에 불려온 적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12년 전 제가 휴지통에 던졌던 그 제안서.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군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해군 출신으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기도 했죠. 안건은 차세대 해군 방어체계 도입 방안입니다. 최근 림팩 훈련에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기자들, 군 관계자들, 그리고 방산업체 임원들. 그 중에서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리처드 웨일라이트 그리핀 디펜스 수석부사장을 호출합니다. 웨일라이트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슬쩍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웨일라이트 씨, 하워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림팩 훈련에서 귀사의 SM-2 미사일이 8발 중 1발만 명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웨일라이트가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날 훈련은 극단적인 악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무 농도 87%, 다중 표적 72개 동시 교전. 이런 조건은 실제 전투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한국 무기는 100% 명중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웨일라이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측 장비는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장기적인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았어요. 또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건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명백한 덤핑입니다. 덤핑이라. 하워드 위원장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럼 귀사의 SM-2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발당 280만 달러. 한국 제품의 80배입니다. 고급 기술에는 그에 걸맞은 비용이 듭니다. 웨일라이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미 해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12.5%짜리 최후의 방패라니. 다음 증인 마이클 브레넌 국방부 해군무기체계 조달 부국장을 호출합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하워드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림팩 훈련에 직접 참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32년간 펜타곤에서 근무하며 미국 해군의 무기 체계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32년 동안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2주 전 림팩에서 제가 목격한 건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무 87% 조건에서 우리 SM-2는 8발 중 1발만 명중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국의 비룡은 8발 전부 명중했습니다. 가격은 80분의 1입니다. 그건 한국이 조작을. 웨일라이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증인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워드 위원장이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SM-2의 과거 10년간 실전 및 훈련 기록입니다. 공식 명중률은 90%로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환경에서의 실제 명중률은 30에 45%에 불과합니다. 해무가 짙은 조건에서는 1호에 20%까지 떨어집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12.5%는 예외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상 범위 내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온 겁니다. 그건 기밀 정보입니다. 웨일라이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자료를 어디서 구한 겁니까? 불법 유출 아닙니까? 펜타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료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달 부국장입니다. 열람 권한이 있어요.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하워드 위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단순히 무기 성능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2년 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냉각 적외선 탐색기 기술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죠. 그 기술이 바로 지금 비룡에 탑재된 핵심 기술입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휴지통에 던지고 그들을 회의실에서 쫓아냈습니다.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으면서요. 청문회장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제가 휴지통에 버린 제안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한국팀 리더가 12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주 전에 저한테 줬습니다.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12년입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기술을요. 방청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